자, 231페이지,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의 진도를 준비합니다. 네. 자, 231페이지 보시면은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누구죠?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다 밑줄 거예요. 정확히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밑줄 것이고, 해당 도시 손 떼시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합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수립합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하죠. 다만 동그라미. 개발계획을 공모비 줄 거예요.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손떼죠. 개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 암기해야 돼요. 이게 따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 도시적인 외지역 미칠 거예요.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 그리고 도시적인 외지역을 묶어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가만히 봐요.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인 외지역이니까 대부분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을까요? 미개발 지역일까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어요. 미개발 지역이라고 적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한마디로 미개발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미개발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그렇죠?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국가균형발전도 줄 거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동그라미 3번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4번 줄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하기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드렸으니까 고개를 들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보시죠. 자,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칭해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발계획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립 시기, 언제 수립하느냐 이거예요.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할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여기 잘 보세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수립이 원칙입니까? 지정하려면 수립이 원칙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죠.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했거나 그 다음에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인 외지역을 우리는 한마디로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고 이 지역은 개발지역입니까? 이꼴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에요. 미개발지역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인 외지역은 도시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땅이 아니고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계획적으로 행정계획에 의해서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행정계획으로 신도시 개발을 예측을 못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토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적으십시오. 곧 이꼴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에요. 혁신도시 건설지역이죠. 과거 그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국가공기업 주요 본사를 그 지방의 낙후도시로 이전하면서 그 지방의 낙후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이 계획됐거든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후보로 공약을 하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옛날에 행정계획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개발계획을 준비해 못해요. 못하니까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정도 결정했었거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잖아. 이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라.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전체 도시개발구역인데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잖아요.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가 안 된다고? 30% 이하라고. 그 말 바꾸기 가면은 나머지 70% 이상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라. 그러면은 구역 대부분이 70% 이상이 미개발지역이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쉬워요? 곤란합니까? 곤란하니까 미리 개발계획 준비를 못하겠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된 거예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했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개발구역을 공개 모집했거나 미개발지역이거나 혁신도시건설지역이나 전체 구역 면적 중 주상공 면적 합계 규모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된다. 중용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읽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살짝 읽고 지나가면 돼요. 개발계획 공모가 나와 있죠. 네. 개발계획을 이제 공개 모집할 수도 있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개발계획을 이제 공개 모집할 수도 있죠. 네.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안을 공모하고 그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꼭 읽어야 돼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돼.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평택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평택시 도시공기본계획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그 다음에 복합은 한 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의 도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도시 기능. 그러니까 330만 지구도 이상이니까 100만 평 이상이거든. 330만 지구도 이상인 거대한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가 주거, 산업, 유통, 교육, 복지 등 기능이, 둘 이상의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복합적인 도시인이 가능하도록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거 기능이나 산업 기능과 유통, 그리고 교육, 복지, 관광, 휴양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는 얼마죠? 330만 정도 이상 그렇게 되죠. 네. 자, 지금까지 제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 여러분 교재는 제 책장을 넘겨서, 잠깐만 와봐요. 잠깐 와보시면은, 232페이지 봐요. 232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 환지방식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네, 그 부분입니다. 체크만 해놓고요.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 233페이지 봐요. 자, 개발계획 내용 찾으셨습니까?
233페이지죠.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개발계획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포함 내용. 지금부터 미줄 것입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18개가 있어. 18개. 동그라미 1번부터 18번.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넣고 계속 줄까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줄 거죠? 14번부터 17번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 그럼 다 외우시렵니까? 13번부터 17번 외우셔야 됩니까? 14번부터 17번 외워야 돼요. 진짜 외워야 돼. 그래서 책장 넘기면은 14번부터 17번까지 묶어요. 묶어서 일단 암기라고 적어요. 이런 암기하는 방법은 나중에 해요. 지금 뭐 하실 필요는 없죠. 일단은 그렇게 암기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와요. 235페이지 오면은 큰 2번이 나와 있어.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나와 있습니까? 방금 설명했잖아. 체크해요.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그 개발계획 내용이 줄 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의 어떤 행정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맞도록 수립을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기능도시 내려와요. 면적이 얼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이 주고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적인 도시 등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구역 수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등은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해놓고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이제 243페이지 오시면 돼요. 243페이지 와요. 243페이지 오면은 네, 시행자와 실시계획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와 실시계획 등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지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잠깐 중간 점검을 할까요? 네, 잠깐 보시죠. 앞에 보세요. 자, 여기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 제한과 요청, 지정 규모, 지정 효과, 지정 해제. 기억나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뭐 해야 되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시를 해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고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절차가 선호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야. 다만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과 도시적인 외지역, 혁신도시 건설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해서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개발구역 수립할 때 그 개발구역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복합적인 도시계획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얘기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금부터 할 텐데 이걸 공부해야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누구를 지정할까요?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을까? 교재 올까요?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죠. 자, 원칙적 시행자 지금 밑줄 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의 자가 박스에 나와 있죠? 빨리 들어와요.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빨리 밑줄 껐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때 공공기관이 누군지 나와 있죠? 한국토지대공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추천기관이 뭐죠? 국가철도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리고 4번 지방공사까지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묶어요. 앞에 적어요. 공공시행자가 되죠.
지정권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추동기관, 그리고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입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미칠 거예요. 6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미칠 거예요. 조합. 그래서 5번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 6번이 뭐죠? 조합. 그래서 5번 이하부터 봐요. 5번 이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들이 만든 조합이니까 지금부터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시행자 등이에요.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제일 위에. 다만 미줄 거죠? 줄 거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누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여기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다고.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해요, 안 해요?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이잖아, 환지 방식은.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수용을 안 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자기 땅은 남이 개발한 게 좋습니까? 자기가 개발한 게 좋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바로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땅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 같은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수용 안 당하니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수천 명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들어와요. 박산에. 동그라미 6번 봐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의 세 번째 주제 조합을 동그라미예요. 이 도시개발 조합은 민간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죠. 뒤에 봅니다. 줄 거 있죠? 자, 조합 뒤에 줄 거요.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수용해버리고 보상을 해버리잖아. 그럼 그때 원주민 토지 소유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잖아. 토지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만든 조합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은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사업 시행자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 그걸 다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 듣고 이해가 남아있어야 이런 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밑줄 끄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행자가 누구일까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은 별도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죠? 조합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와요.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펼쳐놓고 4번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발표하시죠. 줄거죠.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된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가 몇 개 있죠? 4개. 변경 사유가 4개인데 1번 미주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상식이라고. 아니어도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발표하셔야 돼요. 줄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급 인가받고 몇 년? 2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잠깐만 봐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자를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준비하는 사업계획이 뭐죠? 실시계획이에요. 그럼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가 작성해. 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마음대로 그 작성된 실시계획들을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에도 좋은지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행자는 뭐 해야 되죠?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사에 착수를 안 하는 거야. 그 시행자는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냥 둬야 됩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결정된 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이에요. 지정권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결정된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에 착수하여야 하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도 2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공부합니다. 조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와요. 250페이지.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도시개발 조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작년에 시험 나왔죠?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 필기를 잠깐만 해요. 필기를. 자,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 절차 등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자,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공부할 거죠? 조합을 공부할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조합을 공부합니다. 자, 봐주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다음에 자 아까 보고 오셨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해요. 다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면은 한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별도로 누가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조합을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네, 절차 넘기겠습니다. 이게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필기하시면 되죠. 이것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조합에 뭘 만들어야 되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 정관은 누가 만들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걸 다 외워놔야 된다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의 설립을 지정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그래서 인가가 설립 절차가 돼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인가를 받고 며칠? 인가 받고 30일.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인가입니까? 등기입니까? 등기. 설립 인가 받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설립 절차.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인?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가 나면 며칠 내에?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이 될까요?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쭉 내려와요. 250페이지 쭉 내려오셔서 조합의 구성 나와 있습니까? 조합의 구성. 자, 줄 거 있죠? 제일 밑에 줄 거예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때 토지 소유자 밑에다가
당연 조합원이죠. 당연 조합원이에요. 당연 조합원이죠.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10 이렇게 나오겠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와 그 증창물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건축물 소유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은 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야. 당연 조합원이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와 관계없습니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법상 조합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등은 읽어두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복습하고 읽어둘 것 잠깐 읽어두면 돼요. 읽어놓고 나는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다 하게 되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54페이지 봐요. 254페이지 가면은 대의원에 나와 있습니까? 대의원의 별표예요. 줄 것죠? 의견을 가진 조합원수가 몇 인? 50인 이상 동그라미.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수가 몇 인? 5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야. 조합원 총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럼 대의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잠깐만요. 이건 조합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죠? 총회라고 해요, 총회. 그럼 도시개발조합 규모가 크면은 조합원이 수천 명씩 되겠죠? 이 바쁜데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회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조합원 숫자가 50명 이상이면 조합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기 힘드니까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하도록 뭘 만듭니까?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의원회가 구성되면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 전부를 대행합니까? 일부만 대행합니까? 일부만 대행할 수 있는 거야. 작년에 시험이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야.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254페이지 양관을 3번 대의원회의 권한 나와 있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자고.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정관 변경부터 지금 컬러로 복사되어 있죠? 그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 정관의 변경, 정관 동그라미, 개발구역 수립과 변경, 개발 동그라미,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동그라미, 환지구역 작성, 환지 동그라미 등 권한은 조합의 합병 예산, 합병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의뢰하게 되냐면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동그라미 애들은 외우면 돼요.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런 것은 솔직히 문제풀이 할 때 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7달에 그죠? 그때 외워도 충분한 거야. 단순 암기사항이지 뭐. 이런 것도 공짜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작년에 여기서 시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자 넘깁니다. 넘겨서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오셔서 실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시계획 보세요.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256페이지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 등. 이게 밑줄 긋습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예요. 시행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 시행자는 동그라미 줄 긋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작성을 받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 계속 줄 긋죠. 이 경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너무 중요해요.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죠? 실시계획에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절차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와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주체는 개발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이 있다고. 아까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동그라미 1번부터 18번이에요. 다 못 외우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거 14번부터 17번까지 4개를 암기하자고 체크해드린 거 지금 뭐 암기할 필요는 없죠. 나중에 암기하면 돼요. 이제 7단부터 서서히 외운다고 인접할 때부터. 그런데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무엇을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개발계획 18개 들어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 대표적으로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주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정권자가 작성하는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거야.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것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거의 뭐 기억이 없죠. 다음 줄 거예요. 2번.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 그러면은 실시계획 작성 기준이 뭐죠? 개발계획이잖아.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잖아.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실시계획 작성 기준이 뭐죠? 개발계획이잖아. 개발계획 작성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맞죠? 또 구분해야 되잖아.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씩 할 때는 별거 아닌데 일단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책장 넘깁니다. 책장 넘기세요. 넘기면은 260페이지 봐요. 260페이지 오셔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26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에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몇 개가 있죠? 3개.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될까? 그죠? 쭉 내려옵니다. 3번에 보면은 시행 방식 구분 나와 있습니까? 별표.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지금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 줄 거예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해요.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밑줄 긋고 밑에다가 목적.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 봅니다.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줄 것죠? 동그라미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줄 것죠? 집가 땅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환지 방식. 인근 지역보다 땅값이 너무 비싸면은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토지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거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워두십시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집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책으로 줄 것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때 집단할 때 잠깐 집단할 때 앞에 적어 넣어요. 택지 등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돼요.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택지는 주택용지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주택용지. 요즘의 신도시는 택지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건설합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지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 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은 많은 부분이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일부 땅값이 집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싼 곳은 수용 방식으로, 땅값이 비싼 곳은 환지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은 무슨 방식입니까? 혼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혼용 방식.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거기서 한번 봐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적인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환지 방식으로 하고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 혼용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1, 2월 과정에서는 수용 방식은 뺄 거예요. 빼고 이건 아주 쉬워요. 쉽고 간단한데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무엇이 어렵죠? 환지 방식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이 좀 궁금하면은 11월 10일 입문 과정을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은 4, 5월 강의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1, 2월 과정은 환지 방식이 어렵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8주 과정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서 5월달 돼야 동시에 진행해요. 그래서 일단은 환지 방식 위주로 1, 2월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교재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오시냐면 환지 방식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와요. 272페이지 오면은 이제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될 겁니다. 자, 환지 방식 오셨습니까? 네, 환지 방식 펼쳐놓고 앞을 잠깐 볼까요? 네.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여기요. 도시개발 사업 정보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뭐하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서 그 공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환지 처분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원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테마, 환지 계획부터 정비 진도를 진행합니다. 자, 환지 계획부터 진도 준비를 할게요. 네. 자, 환지 계획. 자, 환지 계획부터 진도를 하는데, 이 환지 계획에서 출제가, 작년에 나왔고, 그게 매년 나옵니다. 환지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환지 계획을 하기 전에 잠깐만 보실까요? 지금부터 개요 설명을 좀 듣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앞에 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 그림을 그려둔 것을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 고개 드시고 설명 들어요. 아마 11월 입문 과정에서 아마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 와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로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림 그리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면 수업 끝나고 나중에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안 그려도 됩니다. 보시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입니다.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하죠? 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는데, 종전 토지는 봐요.
아직까지 신도시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산지, 임야가 보이고 전답, 고성 등 농지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의 토지 소유자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위치고요. 1000제곱미터에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의 농지였습니다.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100번지는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였죠. 그 다음 여기는 101번지고요. 101번지고 101번지는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농지 소유자는 얼이었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고 농지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습니다. 물론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더 있지만 꼭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분을 소개한 거죠. 이 도시개발사업 전 종전 토지, 농지나 임야를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요. 지금부터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갑을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갑을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둡니다. 수용하지 않고 이 지역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나 상가 용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을 해요. 수용하지 않고 이제 택지 등이 조성되는 거죠. 해서 농지나 임야 상태에 있던 종전 토지를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이제 개발했죠. 신도시로 개발됐어요. 개발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기반 시설이 확충되죠. 우리 배웠잖아. 지난주에 신도시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은 도로 밑에 공동구를 설치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 전기,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구를 의무 설치한다. 그렇게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도시 개발되면은 이 조성된 택지 등을 도시개발이 끝나면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을병 등에게 되돌려줘요. 교부해줘요.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 주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가 뭐죠? 토지의 교환이잖아. 도시개발 전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교환해주면 이것을 환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물으면 대답하세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교부해주면 뭐죠? 환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처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 줬는데 갑에게 환지로 결정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았죠? 500제곱미터 남아있잖아. 그 500제곱미터 여기 있네.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자 갑에게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를 해둔 거야.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보류된 땅을 뭐라고 합니까? 보류지.
환지로 정하지 않고 환지로 아직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류지라 그래. 그 중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뭐죠?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청은 채비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도시개발사업 비용을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환지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합니까? 채비지 처분하여 합니까? 채비지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전토지자 갑의 입장에서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계획에 따라서 돌려봤죠.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봤습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겁니까? 부담한 거죠. 그때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종전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갑이 부담을 했잖아요. 종전토지 면적의 몇 %를 부담했죠? 50. 이것을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청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면적의 몇 %를?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갑은 종전토지 10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부담하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인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6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죠? 증환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교부되는 토지 면적을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을 줄였습니까? 늘려서 교부합니까? 늘려서 교부하면 정환지. 반대로 4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줄였죠? 뭐죠? 감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600제곱미터 교부하면 정환지죠. 토지 부담률보다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죠. 더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뭐죠?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반대로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되는데 400제곱미터 교부하면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죠.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럼 청환지 하면은 청산금을 징수해 가고, 감환지 하면은 청산금을 징수합니까? 교부해 줍니까? 교부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 정도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 환지 계획을 인가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가받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환지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봅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봅니다. 272페이지 환지 계획의 작성, 이게 봅니다. 환지 계획 작성. 죽겠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1번부터 5번까지 암기하세요. 암기. 환지 계획이란 첫 번째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 줄 거예요.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환지 계획 내용, 첫 번째가 뭐죠?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가 뭐냐면 적으세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예요.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결정하는 게 뭐죠? 환지 설계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 설계. 잠깐만요. 이런 얘기잖아. 여기요. 도시개발 사업전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분지 위치에 갑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를 200분지라고 하고 면적은 500정도 할 거라고 설계하는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 또 여기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1번지는 시청 용지로 하고 100-2번지는 학교 용지로 할 거야. 도시개발이 끝나고 학교 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정도 할 건지, 시청 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정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환지 설계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환지 계획이 뭐죠?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좀 어려울 수 있죠. 잠깐만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는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만약에 10,000개의 필지가 있으면은 그 10,000개의 필지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한다 이 말이라. 예를 들면은 이 필지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도로용지라고 그 옆에 거는 또 도로용지라고 그 옆에 거는 학교용지라고 그 옆에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그 옆에는 누구에게 또 환지 주고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요. 사업전 토지가 뭐죠? 종전 토지잖아. 종전 토지 101번지 600정도 을의 땅이었어. 토지 범률이 50%라면은 을은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6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땅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을은 생각이 달라.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나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해줘야 됩니까?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됩니까?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 몇 번지 토지 소유권과 몇 번지 임야 소유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에 있는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빌딩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 환지계획구간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관한 사항도 환지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계획을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받게 되는지 알게 되고, 몇 번지의 건물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처분에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한 게 뭐죠? 채비지. 환지계획은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을 다 환지계획으로 결정하라는 거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채비지고, 그것을 전부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이 뭐죠?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에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보류지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보류지고 있는지 보류지의 명시에 관한 사항도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죠. 입체 환지가 무엇인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입체 환지 어차피 설명해야 되니까 잠깐만. 입체 환지가 뭐냐면은 여기 입체 환지가 이거예요. 입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전 400번지의 100제곱미터가 병의 토지였어. 토지 범률이 50%면 병은 얼마 받을 수 있죠?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 약 한 평이니까 3.3을 나누면은 약 한 17평 뭐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면은 봐요. 17평을 병에게 환지로 교부해 주더라도 17평에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너무 작아. 지목이 대지여도 17평은 지목이 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면적 규모가 너무 작아. 이런 땅을 과소 토지라고 하고, 이 과소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청의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을 제외시켜버려. 땅 줘요, 안 줘요? 집 지을 땅을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럼 이분들은 좋아합니까? 데모합니까? 환지를 달라고 집단 행동하겠죠.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청자가 아파트를 지어, 상가나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택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니까 건축물 일부잖아. 101동, 1501호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은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 대신에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이 교부됐다고 해서 이름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에서 입체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가 교부된 겁니까? 아파트 입주권입니까?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되면은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몇 번지 누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아파트 무슨 단지에 있는 몇 동 몇 호를 받을 건지 또 누구는 몇 동 몇 호를 아파트 받는지 입주권을 받는지 이렇게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관한 사항 등도 환지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채비지 보류지 명시, 그리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개발사업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은 환지 방식 완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 환지계획을 작성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